11월에 들어서자 일본 망국의 징조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드러난 일본 국방력의 맹점과 미국 하나만 믿고 밀어붙였던 외교 전략의 실패, 혐한을 이용하여 자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던 개각도 최근 해당 인물들의 잇따른 사임으로 근간이 흔들리고 있죠. 도쿄올림픽 또한 개최 장소가 둘로 쪼개져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예정이고, 일본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유일하게 믿고 있던 소프트뱅크 또한 일본 내에서 파산설이 흘러나오며 일본 경제의 미래가 암울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1일 북한에서는 방사포를 발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고노다로 방위상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라며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10월 29일 중국의 정찰기에 의해 자국의 방공식별도 뚫린 것에 이어 점점 일본의 국방력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있는 거죠. 이에 고노방위상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1월 중순에 태국에서 아세안 국제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따로 하고 싶다. 11월 23일부터 효력을 잃는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현명한 판단을 바랄 뿐이다 라며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큰 손해를 보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게 됐죠. 아베 또한 북한의 방사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한미일 동맹을 통해 협력하여 대응하겠다 라고 발표하며, 이전까지는 북한의 제재와 관련하여 한국은 쏙 빼놓고 말한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언론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지 섬뜩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일본의 호소를 들어주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경우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시작된 트럼프 탄핵 물결이 하원에서 본격적으로 통과되는가 하면, 현재 미국의 민주당에서 유력한 대선 경선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한의 방사포 도발은 트럼프의 외교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칭 딜메이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해온 외교가 화려하게 실패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러브레터를 보내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며 극렬한 비판을 퍼붓고 있죠. 또한 세계무역기구 WTO에서는 미중 사이의 반덤핑 분쟁에서 중국이 미국에게 4조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하여 한동안 미국은 자국 내의 정치 문제와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일본의 호소를 들어줄 여력이 전혀 없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문제만 생각해도 골치가 아플 일본은 현재 내부에서도 각종 사건이 터지며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한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구성한 내각에서 벌써 2명이나 금품 제공 비리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아베 총리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총리직에 있을 때에도 임명시켰던 강요들이 5명이나 줄줄이 사임하면서 구심력을 상실하여 총리직을 내려놓은 전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아베 총리를 향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스오 대표는 아베 총리의 사과 전화를 받으면서도 정신 바짝 차리겠다고 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제 투아웃이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3아웃 체인지다 라고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각 언론에서도 입을 모아 아베 총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사히 신문에서는 2012년 이후 아베 휘하 강요들의 사임이 벌써 10번째이다. 총리의 반성이 어디까지 진심인지 의심스럽다 라고 말하였으며,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아베 총리의 변명은 이제 실증이 난다, 국민들도 이제 아베에게 질리고 있다 라는 기사를 기고했죠. 일본 우익 세력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오키나와의 슈리성에서 발생한 화재는 1500점의 수장품과 400점의 류큐 왕국 자료가 소실되는 등 큰 피해를 가져왔는데요. 이를 보고 일본 우익들은 한국인의 소행이다 라며 여론을 만들어 하였으나, 오키나와 현지 경찰이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어 방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주요 시설 관리의 부진으로 인한 화재다 라고 발표함으로써 혐한을 선동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일본이 경제 부활을 위한 초석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도쿄올림픽에도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올림픽의 마지막에 열려 그 피날레의 감동을 폐회식으로 전달하는 가장 큰 메인 레이스인 마라톤이 북쪽으로 800km나 떨어진 삿포로에서 진행되는 것이 IOC에 의해 최종 결정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현재 일본에서는 이제 도쿄올림픽은 도쿄올림픽이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도쿄도의 고이케 유리코 지사는 합의 없는 결정이다, 도쿄에서 개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확신한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마이니치 신문에서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죠.
도쿄의 여름이 더운 것은 유치 시점에서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일본의 수도 경제를 살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높이겠다는 야망의 눈이 멀어 열사병의 대책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패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인해 마라톤 경기를 보는 것이 목적이었던 팬들과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가족들이 도쿄에 예약했던 숙박이 취소되기 시작하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거죠.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삿포로의 편의시설도 내년이 되면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안일함에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경제를 살리고자 했던 아베의 야심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일본이 유일하게 믿고 있던 기업 소프트뱅크 또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해 향후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던 소프트뱅크. 그 소프트뱅크에 대해 현재 일본에서는 파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자신의 투자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직접적 비난도 마다않는 상황인데요. 그간 해왔던 공격적인 투자가 좋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정작 본업에서는 연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손정희가 큰돈을 투자했던 업체들이 큰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워크의 경우 만반의 준비를 했던 상장에 실패하는가 하면 2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여 기업 가치가 30조 원이나 증발하였습니다. 우버 또한 완성 적자에 시달리며 기업 가치가 20조 원 이상 증발하였죠. 지난 30일 사우디에서 열린 사우디 경제 포럼에서는 다른 연사들의 연설은 시종 만석을 기록한 것에 대조되어 손정희 회장은 텅 빈 관중을 맞이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를 본 블룸버그에서는 손 회장의 영향력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냈죠. 이렇게 궁지에 몰린 일본의 상황으로 인해 아베 총리는 물론이고 일본의 의원들 또한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연맹의원총회에서는 이곳에 참가한 110명의 일본 의원들이 양국 관계 악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상회담이 조속히 개최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금 조성 또한 긍정적으로 말하였죠.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기금 조성 또한 배상금의 성격이 아니면 괜찮다 라고 말했을 뿐이며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지금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양국 간의 법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태를 야기하였다. 한국에서 해당 판결에 대한 해결 움직임에 나서야 일본에서도 수출 관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며 여전히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의 잘못임을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언론 또한 안하무인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는 지난 10월 24일 대한민국의 이낙연 총리와 일본의 아베 총리가 회담한 것에 대해 일본에서는 21분이었다고 보도하고 한국에서는 20분 이상이라고 보도하였는데 이것을 보고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만큼이나 논의했다는 것을 어필하는 처사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국민들에게 어떻게든 성과 있는 것처럼 발표해야 한다 라고 호소했다며 대한민국 총리의 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G7에 참가하여 G11 또는 12가 되는 것에 멘붕이 온 일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니 대놓고 반대는 못하면서도 교묘하게 G7 확대 무산을 위한 공작을 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양쪽 외교에서는 모두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G7 회의에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 등을 초대하고 나아가서 낡은 현재의 G7을 항구적인 G11 또는 12로 재편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역시나 드러내놓고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양다리 외교를 해서 한국이 참여하면 다른 선진국들의 대중국 정책을 흐트릴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었지요. 참고로 이런 논지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언론들도 한국이 중국과 미국의 틈에서 눈치를 봐야 하고 G7에 참가했다가 보복 조치를 맞을 수 있다고 달갑지 않은 초대라는 등의 기사도 쏟아졌었습니다. 또 요미우리 신문은 외무성의 한 간부를 인용해서 일본이 아시아 유일의 G7 참가국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한국 참가가 달갑지 않다는 일본 수뇌부의 분위기를 전했고 이런 분위기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미국이나 트럼프의 정책 방향에 대해 항상 적극 호응을 해온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은 초청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는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답했는데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눈치를 보다가 서구에 압박받는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가결한 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지만 일본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참여 제안을 받은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를 거부했고 서방 국가들이 실망감을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올봄에 방문하기로 한 시진핑의 국빈 방위를 위해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보여지며, 이런 일본의 태도는 구미제국과의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과 중국 관계가 조금만 개선되어도 한국이 중국, 러시아 등의 레드팀에 가입했다 어쨌다 그러면서 일본판 색깔론을 펼치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이간질했던 일본은 자기들은 중국, 러시아는 신경도 안 쓰고 외교도 안 하는 것처럼 굴더니 이제 일본이 레드팀에 들어갔다고 서구에 비판받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그럼 여기서 아베가 시진핑 방문을 기대한다며 중국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잠깐 보시죠. 邦人友大使、ご列席の皆様、ダージャーオ。皆さんこんばんは。安倍晋三です。 중국어 인사말도 눈길을 끌고 시진핑 주석이 꼭 방문했으면 좋겠다며 일본 방문은 둘도 없는 기회이다 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중국에서는 아베의 이 영상을 관영 CCTV에서 풀 영상을 점심시간에 보도했는데, 아베뿐만 아니라 공명당 대표, 전직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들의 축하 메시지를 엮어서 일본 특집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중국은 일본 영상에 연달아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을 일부러 붙여서 강한 대비를 연출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중국에 구애하고 중국의 미국 견제에 이용되기까지 했는데요. 아베는 트럼프의 푸들이라고 조롱받으면서도 그 와중에는 중국에도 꼬리를 계속 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들도 중국 눈치를 엄청 보면서 아닌 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홍콩 사태에 대해 성명을 내라는 서구의 요구도 거절하고 실컷 눈치를 보다가 서구에서 실망감을 표출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역시 일본다운 꼼수를 생각해냈습니다. 복수의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서 요미우리는 G7이 연계해 홍콩에 대한 1국 2제도를 유지하도록 중국에 요구하자는 취지의 성명을 일본 정부의 제안으로 7개국이 실무 레벨에서 상세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과 영국이 다른 국가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준비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G7의 틀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고, 이에 대해 스가 요시대 간방장관도 8일 G7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적절한 메시지를 내도록 관계국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의 노림수는 분명해 보입니다. 첫째, 현재의 G7 틀을 유지하자. G7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을 포함시키자는 구상이 아시아 유일의 G7 참가국이라는 존재감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던 일본은 혼자식보다는 중국 견제 성명을 같이 하자며 G7이라는 틀을 유지하자는 의도를 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G7 뒤에 숨기. 일본이 단독으로 중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기에는 겁이 나니 G7이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발표를 하면서 일본이 직접적으로 중국을 비난한다는 모양새에서 숨어버리는 작전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일본의 책임을 묻는다면 G7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핑계를 대기도 좋겠죠. 일본이 반대해봤자 일본은 패싱. 한편 일본 측에 미국이 사전에 설명도 안 해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자 일본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그래도 일본에서는 한국 등의 초청은 일회성이라고 폄하했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아웃리치, 즉 초대국으로 초청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G7 틀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완전히 별개라면서 정식 회원국 확대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에서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죠.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에서 한국이 G11 또는 G12라는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는 내용이 밝혀졌고, 여기서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를 대외적으로 언급하고 긍정적인 발표문을 내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해서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의 G7 가입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한국이 G7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싫을 텐데 반대할 명분은 또 별로 없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대를 위해 러시아를 이용합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영국과 프랑스도 반대를 하지만 일본도 러시아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라며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들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수출 규제 조치 등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라고 주장해온 것에 맥이 닿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G7 공동발표도 러시아 참여에 대한 반대도 자신들의 정책 기조와 이익에 의한 결정이라기보다는 한국을 의식하고 한국에 작은 타격이라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자신들이 더 피해를 봐도 감수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국제법 외치던 일본, WTO 제소는 왜 피할까? 그런데 수출 규제 같은 경우 일본의 주장이 말도 되지 않지만 한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트집들을 그 당시에도 문제는 없었지만 하나하나 일본의 꼬투리에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도 개정하고 인원도 늘리고 그래도 일본은 제대로 된 대화에 응하지도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한국은 다시 WTO에 제소를 한 것인데 일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태기 외무상은 그런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WTO 상급 위원이 없어서 제소를 해도 결과가 안 나오니 의미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어거지로 국제법 운운하더니 WTO 제소로 국가 간의 법규와 근거를 가지고 국제기구의 판단을 맡기자고 하는 것에는 또 의미가 없다고 부정하는 전형적인 일본식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작 중국은 일본의 무관심, 일본은 이렇게 미국과 서구에게 중국 때문에 관계 균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 상황인데 정작 중국의 관심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미국과 서방의 압력이 강해진 최근에도 3일 메르켈 독일 총리, 5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외교를 하며 유대 강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은 올 2월과 5월에 한국의 문 대통령과도 통화를 하고 한국 방문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었는데 일본의 아베와는 올해 한 번도 전화나 교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화통화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일본은 C19 사태 이후 어느 정도는 중국을 비판하는 등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던 와중에 성명에서는 빠지는 등 눈치를 보고 있지만 정작 미국, 중국 양쪽에서 모두 소원한 분위기인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한국 G7에 대한 중국 반응, 일본 언론과 일부 한국 언론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G7 참여 시 한국은 중국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쏙 들어갔는데 중국의 반응은 관영 언론 한국15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에서 G7 초청에 한국이 응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당연한 선택이다. 그렇지만 한국, 호주 등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국가는 아니다라는 논평이 전부로 한국을 무시한다기보다는 기존 G7에 미국이 여러 나라들을 붙여도 대국인 우리 중국은 까딱없다 이런 의미인 것이고 한국에 서운하다, 보복하고 싶다 이런 뉘앙스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한국이 G7 초청을 받아들이면 제2 사드 사태 맞을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어디 국제문제연구소의 중국인 소장, 미국 싱크탱크 연구소의 한국인 실장 등의 발언으로 중국 정부나 관영 언론 같은 것도 아니고 일본이나 한국 언론들처럼 그냥 해볼 수 있는 말 수준입니다. 지난 1일 트럼프와 문 대통령 통화 후에 청와대에서 중국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라고 말한 부분이 당연히 더 신뢰감이 가는 상황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관전하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당연히 외교 라인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을 텐데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어느 정도 확실한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언론들의 추측보다 상호 교감이나 근거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G7에서 아직 어떠한 내용도 없는데 중국이 한국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도 아닌 것이지요. 한편 홍콩 문제에 대한 한국의 발언에 고맙다는 미국, 홍콩 사태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일국 양제 아래서 홍콩의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원론적인 발언만 했는데 미국의 마크 네퍼 동아시아 태평양 부부 차관보는 한국이 전례 없는 입장을 낸 것이고 한국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고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의 참여를 한국에 요구한 상황에서 한국의 작은 발언도 미국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만들고 싶은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한국의 G7 참여에 대해서 한국이 틈새에 끼어 힘들 것이다라는 예상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나 조짐은 현재까지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일본이 중국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더 큰 결정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예전처럼 미리부터 누구에게 보복을 받는다, 눈치를 본다 이런 관점으로만 먼저 보지 않아도 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은 되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한국은 현명하고 신중하면서도 당당하게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모든 것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한국의 위상도 완전히 바뀌게 될지 한국의 외교에도 기대를 겁니다.